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 태풍이 아시아 증시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아시아 증시 투자 전망은 어떤지 진단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노영래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상호관세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또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부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좀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예상대로 뭐 중국을 포함한 주변 아시아 신흥국들에게는 관세를 좀 높였고요. 또 중남미 국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관세를 매겼거든요. 왜 이렇게 좀 차등을 둔 건가요? 이게 그 아침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패닉이었는데 왜 저렇게 나왔지? 했는데 이제 오전 이제 한 9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제 계산식에 대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수입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조금 차익분으로 좀 손실 보는 구간을 이제 절반으로 나눈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이 나와서 일률로 그냥 이거는 엑셀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시아 신흥국은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높았고 그리고 뭐 중남미 국가들은 그 수출보다는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일률적으로 10%를 받았던 건데 이게 보면 좀 재밌잖아요. 뭐 캄보디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뭐 갈취를 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최고 세율을 받았는데 이 나라들은 가난한데 뭐 미국으로부터 무슨 갈취를 했나요? 그렇죠. 엑셀로 그냥 나눈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그 강요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뭐 몇 안, 그 1안,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뭔가 약간 좀 한 몇십 개 정도 추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추렸는데 이게 난 이게 마음에 들어 해서 간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그 단순히 엑셀식이지만 이게 약간 가장 이제 좀 그 후보 중에 트럼프의 마음에 든 건 아닐까 이런 이건 추측, 개인적인 추측,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뇌피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곳이 좀 상호관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이쪽 투자 매력도 뭐 여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록 이게 그냥 단순한 엑셀식으로 이제 계산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간 거잖아요. 이게 왜 마음에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트럼프 입장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관세율이 높은데 이게 왜 마음에 들었을까? 저도 중국한테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랑 태국 쪽에 좀 많이 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제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보면은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이제 그런 동남아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그 공장을 세우고 그게 미국으로 가는 구조였단 말이죠. 뭐 일본의 경우 뭐 닌텐도 공장을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이거 관세를 좀 피하려고 좀 머리를 썼다가 또 얻어맞게 생긴 약간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오늘 되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닌텐도 같은 경우 좀 투자를 잘못했다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반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약간 전 세계 경찰을 안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이제 젤렌스키를 이제 조금 비참하게 망신을 주면서까지 우리는 발 뗄래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만약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제 동북아라든가 이렇게 관세율이 높으면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바이든, 그러니까 아베가 먼저 주창을 했고 그 바이든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 민주당 정부에서 받아들인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에 대한 약간 효용 가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도 태평양이 뭡니까? 그 인도양하고 태평양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끼리 똘똘을 뭉쳐가지고 중국을 포위하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어제부터 시작된 타이완 봉쇄 훈련, 중국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전운이 그 감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보고요, 좀 고려를 해보고 오히려 남미 쪽이 이제 미국이 이제 남미에서 이제 조금 약간 기반을 다지자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일단은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 쪽의 투자 매력도는 당분간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거죠.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한번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늘 하루 만에 이게 그쵸. 파악하기 좀 어렵고. 네,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서 지금 네. 시점에서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가요? 유효하죠. 지금 뭐 그때 이후로 좀 반등하였다고 하더라도 루피아 환율이 좀 빠지기도 했고, 이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브라보 그 사실 브라보라고 하죠. 그 현지 발음으로는 그 P를 빼 이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브라보의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 조금 약간 좀 쓸모는 없지만 좀 잡지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귀족 계급, 그러니까 특히 자바 사회에서 보면은 귀족 계급을 이제 나누는 그 용어를 뿌리아이라고 해요. 뿌리아이. 뿌리아이요? 예. 그게 우리나라 치면 뭐 양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반 귀족 계급들. 그래서 것들이 이 뿌리아이란 계급이 그 네덜란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고, 네덜란드로 오게 되면은 이제 네덜란드 식민 정부가 그 중앙에 이제 바타비아, 자카르타에 있었으면은 지방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호종 느낌으로 이제 좀 공무원 느낌으로 그 군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신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술라웨시라는 지역에 이제 그 혼혈이었어요. 그거를 인리어로 이제 꺼뚜룬한 짬뿌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혼혈, 그 믹스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양의 피를 좀 어느 정도 받은 혼혈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래? 약간 좀 약간 태생을 좀 달리 보고 약간 좀 공경하는 공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높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 사회가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이제 그 위와 아래의 그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브라보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서민의 마음을 몰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코 위도도한테 맨날 그 대통령 선거 나갈 때마다 진 겁니다. 예, 아무리 집안이 잘나도 선거를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예 그냥 이제 그 삼수를 하면서 조코이랑 손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 이제 경쟁자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비록 나는 이제 그 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서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강력히 어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정책으로는 안 돼요. 서민의 마음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잡을 만큼 굉장히 퍼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좋게 말하면은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좀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엘리트니까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게 통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80%가 어떻게 말이 돼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80% 대통령,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을 좀 위협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이 스리 물ля니 재무장관은 또 반대 입장에 있지만 의견이 좀 관철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 물ля니라는 사람이 그 저번에 짧게 언급되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앨런 그리스폰과 비견되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조금 그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조율한 약간 그 뭐 지휘자 같은 그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재무부 장관으로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대단했던 게 이제 97년도 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부채 위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장기간 그 이제 집권을 잘 하고 있었던 수하르토가 물러나는 사태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리 물리아니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면서 그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흥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그 루피아 달러화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신흥국치고는 안정적이에요. 이거를 네. 브라질의 그 헤아라랑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안정적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잘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제 거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인도네시아에 제가 살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 그러니까 네. 그 습관이 그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나요? 진짜 돌려 말해요. 네. 아, 네. 저는 제 그 말하는 방식에서도 보시지 좀 클리어한 의사소통을 네. 원하는데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안 맞았어요. 네, 그거 이제 좀 길들 저도 나중에 이제 그냥 좀 그냥 내려놓고 네. 저도 좀 그냥 돌려 말하자 이렇게 좀 네. 성격이 바뀌긴 했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진짜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도네시아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돌려 말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스킬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브라보의 조카 중에 이름이 제가 있어요. 제가 네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조카분. 그 브라보의 조카죠. 예, 네네. 예. 브라보 조카가 이제 약간 재무부 차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브라보가 이제 그린드라 그 위대한 그 인도네시아 당이라고 네. 거기 이제 그 총수로 있었을 때부터 뭐 이제 뭐 자금 뭐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되게 좀 이제 당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무부 차관으로 이제 꽂아 버렸던 거죠. 대통령 되면서. 근데 이제 그 스리 물리아니가 좀 암시를 하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내 후임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물러날 수도 그냥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후속으로 브라보의 조카가 하면은 네. 브라보의 말을 듣겠네. 근데 브라보는 지금 이제 뭐 마음껏 지금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자산을. 그러면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은 루피아화 폭락을 하는 거고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인도네시아 증시를 보려면 확실히 그 대통령과 예. 그 국가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예. 정치 이벤트가 하나 남아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가 정말 경제와 예.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갑자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루피아화도 이제 네. 과거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여건들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거랑 약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무상급식 하겠다고 돈이 없네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면은 내 지지율이 떨어지겠네. 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국채를 찍자잖아요. 네. 이런 우려가 나오면 안 되겠죠. 루피아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근데 이제 성향과 그리고 또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고려를 해볼 때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예. 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네. 어디가 올해 좀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인도네시아 내가 아니고 동남아 전체에서 네, 말씀하시는 동남아 거죠? 전체에서. 동남아 전체에서는 일단 인도네시아는 일단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고 그렇긴 사셨잖아요. 하지만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모르겠고 일단 주식 네. 관점에서만 보면 잘 모르겠고 인도네시아는 네.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싱가포르를 한번 좀 싱가포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율을 보더라도 싱가포르는 이제 기본 관세인 10%만 적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홍콩과 다른 느낌의 금융 허브입니다. 예. 물론 이제 홍콩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의 대피 자금이 싱가포르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네. 싱가포르는 주식 관점에서의 금융이 아니라 네. 뭐 원자재, 선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중심지란 말이죠. 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부동산 기업들이 참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개발 그런 것보다 리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빌딩들을 이제 대규모로 매입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상장 그 거래소에다가 이제 유동화를 시킨 형태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보가 되게 좀 클리어한 편이고 이게 싱가포르 리츠에 있는 그 담겨진 부동산들이 네. 싱가포르 내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각 이제 그 많아요. 조금 이제 좀 해외로도 이제 좀 우량 부동산이나 이런 걸 했던 이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동남아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싱가포르 정도는 네, 주식 관점에서 매력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리츠 같은 거는 조금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 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네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싱가포르도 이제 그 주식을 직접 매수를 하려면은 네. 이게 뭐 많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아마 주식 전화 주문만 될 거예요. 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되는 증권사는 이제 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리츠를 주문하기는 어려우니까 ETF가 있어요. ETF. 예, 그 ETF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이스 그 한국 그쪽에서 그 투자 그쪽에서 만든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 ETF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좀 그 관심을 조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이게 그 특별히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그런 ETF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뭐 부동산 그 특유의 느낌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네.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예, 그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저도 해보셨나요? 예, 그 뭐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네. 해보니까 그 답답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연금이나 뭐 그런 그쵸. 쪽에 담기에.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 ETF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꼭 동남아시아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좀 발견을 하셨다고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해서 좀 약간 좀 의문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좀 신기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보면은 정말 동남아시아는 그 보면은 우리나라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일단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 인구 구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네. 그 미래가 거의 그대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인구 구조를 고려해 봤을 때 앞서서 일본의 루트를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본은 그러면은 고령화 저성장 시대로 갔을 때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지 않고 되게 좀 슬로우하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잘 망했다. 그러니까 잘 이제 좀 하락 약간 좀 저성장기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네. 고성장 이제 신흥국들에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부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례로 보시면은 이제 워렌 버핏도 보면은 일본 5대 상사의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대 상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뭐 네. 글로벌 뭐 신흥국 이런 데다 다 뿌려져 있는 것이고 자산들이. 그리고 은행도 보시면 일본의 이제 3대 은행 중에 미쓰비시 UFJ라든지 스미토모 미쓰이 뭐 네. 이런 은행들은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는 뱅크 다나문이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한 7위권 정도 되는 은행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M&A해서 네. 뭐 거의 이제 거의 10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본국으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제 송금을 해주고 있고 배당으로. 네.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같은 경우는 베테펜이라고 BTPN이라는 은행에 이제 이제 인수를 네. 한 건데 그것도 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국으로 이제 그 버려다 들면은 그 배당금을 통해서 이제 그 본사인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사로 그쪽에 가면은 그 본사로 그 법인세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 세금으로 거둘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은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네. 좀 많이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인건비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점점 이제 좀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과거처럼 이제 뭐 제조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진국형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 남아도는 이제 달러라든지 그 외화를 음. 그 되게 굉장히 잘 투자를 해서 그 고성장 신흥국에 잘 투자를 해서 그 이 자본 차익도 남기고 배당 네. 수익도 그 우리나라 쪽으로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야 동남아시아 국가를 뭐 개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뭐 기업 뭐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한번 좀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쭉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이 동남아 투자가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싱가포르 투자가 괜찮다. 특히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 ETF를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동남아 투자는 포트에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진 만큼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